자, 그러면은 이제 전반부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잠깐 생각나는 거 혹시 원호 어떤 게? 네. 일단 저는 과학은 서양에서 나온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선 시대나 이런 때 우리 조상 같은 경우에 과학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들어주니까 훈민정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예들을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고 아무래도 그거뿐만 아니라 뭐 활자 같은 것도 그런 그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과학이라는 거에서 변화가 없으면 과학도 당연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가 좀 와닿던 것 같고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떤 의미인지. 칠수경이는? 네. 저는 저번 PPT에 비해서 좀 내용이 더 풍부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로 과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학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드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많이 완화시켜주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도 있는데 이렇게 누구나 이해 가능하다, 상식적이다 이런 단어가 자꾸 나오면서 과학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자꾸 이렇게 좀 타이르는 그런 좀 되게 친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타이르면 또 다들 싫어해. 그냥 제안하는 거지. 경민이는? 저는 저도 이제 막 4학년이고 해서 이렇게 막 취업을 좋은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행복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거 보면서 내가 굉장히 물질적인 것에 좀 치중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물질적은 물론 중요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같이 이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건 정말 서니까 과학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과학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적 사고를 이번 파트에서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생각해보고 또 다 같이 노력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또 과학적 사고라는 건 무엇인가? 이거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지만 그냥 경험에 살려서 비춰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표준화, 재현성, 실험과 모델, 예측력, 포용성, 실행력, 이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가장 과학에 중요한 거는 공유와 자체 정화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가지 하지 않고 3가지, 표준화 뭐 이런 것들 그걸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가지를 먼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나 자체 정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도량형 단위의 표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원호가 어디 가서 금을 살 때 1g 샀으면 똑같이 1g이야지, 이 동네 가면 1g 이거고 저쪽 거 다르면 그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하게. 가장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서는 어디나 다 똑같은 도량형을 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 가고 중국 가고 미국 가도 또 똑같은 걸 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미터법은 인터넷 찾으니까 1872년에 프랑스 파리 29개국이 모여서 법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공통 단위를 쓰자. 그래서 미터나 리터, 그램 단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쓰니까 또 과학적 지식을 서로 나눠쓰니 그게 편리하는 거니까. 근데 마침 그거 움직임이 일어난 거는 불란서 혁명 일어나서 베이프로데 무너지면서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법은 아니죠. 법이라고 하면 좀 엄격해 보이지만 도량형 통일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걸 했을 때 누가 반대를 했을까? 어떤 계층에서? 어느? 귀족층에서 반대했다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 다 같이 알고 있는 거 싫은 거야, 자기네들이. 그럼 역사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이런 것들은 다시 1960년에 들어가서 좀 더 확실하게 국제 단위계로 정해서 이건 이제 교과서마다 다 똑같이 어느 교과서나 다 똑같이 씁니다. 또 미터, 거리, 무게, 시간도 초, 부피, 초가 두 번 나왔네요. 암페어, 전기 단위. 그리고 SI 단위 그래가지고 이 단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단위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인이 똑같이 다 누구나 다 같이 쓰자. 이게 통일. 우리 언어 통일 안 되고 정치 체제 통일 안 되고 경제 아무것도 통일되는 게 없고 다 싸우는데 이것만은 누구나 다 씁니다. 왜? 이것들이 뭔가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바로 과학의 기본을 제공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에 의해 가지고 그런 리터나 거리 그런 개념이 되니까 그다음에 거기 맞는 측정 장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일 추가가 자예요. 저울.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측정하는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 측정하면은 보면 거기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60cm는 다 60cm가 되는 거니까. 이것들은 다 객관적 데이터를 나눠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정량적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정량적의 비교는 정성적이지. 그러면 크다. 뭐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이제는 2m 60이면 크다. 2m에 비해서는. 이렇게 그런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량적 개념에서 객관적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심할 게 생긴 거죠. 측정 장치가 있으면은 그 장치를 쓰기 전에 항상 뭘 해야 돼요, 수경이? 0점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집에 어디 가서 시장 가서 뭘 살까, 경민아? 비싼 거 뭐 살 거 뭐 없니? 고기를 산다고 치면은 당연히 저울에 재면 저울이 시작이 0에서 시작하는 건지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하는 건지 100에서 하는지 경민도 당연히 보고 있지 그걸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0점 전에 표준화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가서 총 쏠 때 0점 조정 안 하고 쏘면은 당연히 총은 안 맞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기기 사용해서 편리해졌는데 그럼 그런 기기는 어떻게 사용해요? 0점 조절을 맞춘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을 맞춰 놓은 다음에 쓰는 거지 뭐 기기가 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사회가 됐다 다 된 게 아니에요. 거기 기준을 맞춰야지만 민주사회 되는 거지 어디 기준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고 어느 사회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측정 표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0이라는 의미가 철학이랑 과학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철학에서는 굉장히 심오해서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0은 이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자리가 0입니다. 그리고 시작 포인트가 0입니다. 뭐예요? 좌표에서. 자, 그거보다 작은 마이너스가 되고 크면 0.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0은 있는 겁니다. 공이 아니라 기준점입니다. 과학에서는. 그런 기준점은 어떤 객관화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넘어가면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표준화를 어떻게 잘못 이해되고 있는가? 표준화를 우리가 평준화나 획일화하고 잘못 헷갈리고 있어요. 평준화나 획일화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표준화가 되면 표준화에서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각 학교가. 근데 모든 학교를 평준화시키면 그거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뭐 고교 평준화는 지금 거의 뭐 뒤죽박죽 돼가지고 거의 뭐 안 지켜지게 됐지만 그것도 표준화라고 써야 되는 건데 우리 평준화로 잘못 과학을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평준화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기준으로서는 표준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또 이런 표준화가 되면 사람들이 그 수치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있으면 뭐 맞는 거고. 예를 들면 시청률 높으면은 좋은 방송이라는 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여러 사람이 좋아하면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좋아하면은 시청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요즘 학교에서 문제는 취업률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엔 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취업률 한 다음에 들어가서 몇 년 근무하나, 또 들어가서 회사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나, 또 당사자는 회사에 얼마나 만족하나, 이런 거 생각하면 취업률이라는 게 뭐 80, 90%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학교 간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척도겠지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60% 학교가 30% 학교보다 2배 좋다. 그런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방송이 10% 나온 방송이 30% 나온 방송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온도 20도에서 40도 되면 2배가 됐다. 뭐가 2배 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화학 반응은 10도 올라갈 때마다 2배가 됩니다. 또 20도에서 40도 되면 30도에서 2배, 30도에서 40도 2배에서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라는 건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절대값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양을 정성적인 거를 나타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막 과학이라고 말하면 수치를 내면 과학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그 수치는 또 불행한 게 우리가 그 단위를 자꾸 이제 없애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마일, 갤론, 일본 같은 경우는 우주통행, 자축통행, 그러니까 메가도에서 일본이 지배 당했는데도 미국으로 걔들 자축통행을 그냥 지킨 거예요. 패전해가지고 군종의 지배를 받았더라. 자기네 거 지킨 거. 뭐 우리 지금 우측각과 좌측각과 한 정부에서 막 바뀌잖아. 장권에는 뭐 우측통행하기로 좀 바뀌었죠, 뭔가 막 바뀌었지만. 근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의 말 단위를 지금 과학한다면서 이런 단위를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단어를 잊어버렸나 이제 좀 지루하지만 쭉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생활에서는 우리가 평이라는 단위 이제 안 쓰죠. 또 금에서는 금 한 돈, 두 돈 했던 거 다 그람으로 바꿨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었는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갤돈 다 쓰고 있는데 자기네들 거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다 바꿔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다 바꿔 써야 되는가? 이런 단어들이 지금 다 없어진 거예요. 나도 기억 잘 모르는 거고 아마 젊은 사람들은 더 모를 거죠. 이게 과학한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유 언어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언어를 놓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대 간의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아들은 그람 그러고 아버지는 평 그러면 그람이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단위에 불과한 겁니다. 시골에서는 평이라고 그러고 도시에 있는 아들은 제곱미터라고 그러면서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아빠가 500평 팔아야겠다 그런데 아들은 500평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으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가진 거 쓰고 필요하면 바꿔 쓰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굳이 다 바꾼 거는 이제 내 상식으로는 왜 그럴까? 물론 깊은 뜻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또 이제 왜곡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뭐 지표를 만들자. 이 기준입니다. 이 지표가 표준이지 평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사회에서는 그러면 이런 표준화가 어떻게 될 건가? 사회에서 표준화가 바로 사회 규범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지켜야 될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켜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신뢰나 믿음 같은 거를 갖는 우리가 막 공정사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규범이 되는 거예요. 과학에서 표준에 해당하는 기준이니까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러면 뭐 쉬운 것부터 생활 질서, 공공 질서, 교통 질서 이거 지금 다 잘 지켜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들 자기도 안 지키면서 나만 지키는 거에 다 지금 흥분하고 막 화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별로 지켜지는 게 없고 그 다음 걱정이 뭐라고 그랬지? 언어야? 지금 안 지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게 지금 더 슬픈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지금 나쁘더라도 이게 점점 강화돼서 좋아질 것 같다. 우리 때부터는. 그러면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젊은 사람 마음에도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러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조치를 할 필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쉬운 게 또 질서에서 넘어가는 촌지. 애들 교육시킬 때. 이거 다 안 주자 그러면 되는데 안 주고 나면 좀 불안하지, 수경아. 뭐 용의자의 딜레마에 나오는 거지만.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잖아. 서로. 다 같이 안 주면 돼요. 자,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허례허식, 대표적인 게 뭐 혼수 이런 문제. 다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신상 필벌. 잘못했을 때 확실하게 그걸 벌을 줘야지 뭔가 잡힐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규범을 표준화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 가자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적 사고의 중요한 건 재현성입니다. 이거는 요즘 이제 인문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과학과 미신을 구별하는, 뭐 리프로듀서빌리티 뭐 해가지고 막 쓰는 건데, 이제 그것도 조금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현성이라는 건 똑같은 것이 되풀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주기성입니다. 자연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고, 낮과 밤이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둬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게, 다시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런 조건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과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현성이 그냥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건 재현성은 기계적이라고 표현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재현성을 가지고 우리가 뭘 얻어든다. 이런 재현성은 우리가 이제 미신이나 과학을 구별하는, 아까 과학적 사실이라고 있었죠. 과학적 사실도 재현성이 있어야지 과학적 사실이 된 거였어요. 재현성이 없다면 그건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특이한 일이에요. 가끔 이제 미신하고 이제 샤머니즘이 우리 이제 민속 신앙인데 그것도 이제 오해 중에 하나인데, 샤머니즘이 미신이냐, 뭐 무당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미신이냐? 그건 미신이 아니라 이때는 정신 형태예요. 정신 문화예요.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마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과학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정신 문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신이라 생각하지 않고, 미신이라는 건 어떤 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어떤 것은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진짜 미신이에요. 내가 보기. 돈을 요구한다든지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건 그거는 다 미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재현성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재현성의 이제 궁극적인 과학적 목표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예측의 생활의 가장 큰 거는 일기예보가 있는 거죠. 예측하면 뭐가 좋지? 거기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럼 훨씬 더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그 재현성 가지고 발전한 게 이제 생명 연장입니다. 약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약 먹으면 효과가 있다. 먹으면 병이 낫더라. 그러면 거기서 그 약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연장시킵니다. 약 비료 뿌리니까 농사 잘 되더라. 그럼 다 같이 뿌리는 거예요. 재현성의 특징이 뭐지? 경문아? 시공을 벗어나서 다 통해. 어제도 되고 오늘도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됐으면 미국에서도 되고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신경 증산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됐죠?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인구 늘어난 것도 재현성이 있다고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공산품 대량 생산, 뭐 포드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만 넣으면 똑같이 그 물건이 나온다. 사실 핸드폰 뭐 수백만 개 나와도 질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도 일단 최대한으로 맞추는 거죠. 에러율이 한 1% 이하 되게, 그럼 우리가 재현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일반 교육기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200년 동안에 옛날과 달라진 것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옛날에 성균관대학도 있다잖아요. 500년 전에 500년 있었지만 아주 특수한 몇몇 사람만 들어갔었지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옛날 같았으면 나도 대학에 못 갔겠지. 하지만 내가 요즘 태어났으니까 다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6살부터 20살까지 한 15년 동안 사회에 진입할 때 유예 기간이 생긴 거죠. 청소년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다 유예해주고 일을 부담을 두르고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사회 나갈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거죠. 지금 우리 학생들은 뭐 30살, 40살 때 일을 미리 다 할 일을 거기서 애쓰기는 거죠. 청년기에도 그 자체도 행복해야 되는 거지. 30살에 행복해질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이제 대량 재현성에서 얻어진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호가 만들어 온 슬라이드에서 온 겁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다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어떤 공통점이 있니? 다 임기 말 정도에 다 뭐 부패나 이런 걸로 다 구속되거나 이런 거예요. 다 고위 저기 우리 이 국정원장. 국정원장이면 엄청난 권력기관장인데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 또 더 있을지도 모르죠 앞으로. 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아주 뚜렷한 재현성을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한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가 줄줄이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거기에 무심해져 있는 거죠. 그래? 그럼 이런 재현성은 어떻게 될까? 조건이 안 바뀌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바꿀 만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하게 되면 항상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뭐 다 풀려나요. 대가성 어떻게 증명할까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 공헌을 했다고 다 인정을 해줘요. 정치가 하면서 권력을 다 휘둘렀을 텐데.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다 공헌 인정해서 다 가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낯설지도 않아. 그치 수경아? 그냥 재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재현돼도 내버려두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죠. 누구나 고쳐야 된다고 다 알면서도 이제 지친 거예요. 사람들이. 세뇌됐다고 스스로 표현을 해요. 나 자신도 그렇고. 뭐 별로 놀랄 일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뭐 국세청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이런 제한성은. 또 다른 거 있으면 인천공항 KTX 시화워. 자, 이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시행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TV 토론하고 막 난리를 막 치고 막 싸우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뭐 난리 쳤어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말이 없어. 인천공항 짓고 나면 그때는 환경 다 파괴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됐는지 뭐 안 됐는지 아무런 그게 없어. KTX 마찬가지고 시와 마찬가지. 잘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어떡하지? 수경이 또 그런 일을 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나쁜 건 안 하고 좋은 방. 근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한 번 얘기 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누적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과학적인 사고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것이 뭐가 옳다 그러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뭐 10년 더 두고 봐야 되면 두고 본다면라도 그런 노력이 지금 부족하다. 이 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제도 개편을 매번 하는데 그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의식 개혁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의식 개혁의 첫 번째가 뭘까? 바로 이런 과학적 사고를 도입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뭐 표준화 제한성도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규범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의식이 개혁되지 않은 한은 계속해서 소용이 없어요. 제도 백날 바꿔가 안 돼요. 사후 관리하고 처벌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됐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적 쇄신을 해도 늦지 않아요. 인적 쇄신하고 난 다음에 제도 개편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선 먼저 제도만 개편하면 될 거지 않은데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은데 대학을 개편하자고 해서 내가 30년 대학에 있는데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 건데도 왜 안 바뀔까? 원호야. 그 사람이 바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좀 슬프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이런 사회에 필요한 사회 구조면에서 제한성이 뭐냐?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돼야 돼. 재현해야 되는 거니까. 규범이 만들어지면은 뭐 지위, 고하, 빈부 그거 다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야 돼. 그리고 적용된 다음에 그것이 관리 감독이 돼야 되겠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말 많이 듣지?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이 슬픈 말인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시민사회에서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는 정도면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많이 다친 거예요. 의사에서. 그게 절대로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지? 앞에 나간 선진사회는 늦지 않거든. 우리가 다음 세대 물려줄 세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화나 제한성 가지고 이거 이제 한번 이거는 이거 수교이가 만들어 온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지금 이뻐지려고 성형수술이 다 유행해서 예를 들면 쌍꺼풀 다 했어요. 쌍꺼풀 다 표준화 해가지고 누구나 다 쌍꺼풀 했으니까 이제는 다 획일화가 된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쌍꺼풀이 과연 더 좋을까? 누구나 얼굴이 다 비슷한데 개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쌍꺼풀 없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성형하면은 행복해질 것이냐? 뭐 탤런트 그래 대표적으로 성형해서 아주 이쁜 사람들 뭐 다 탤런트 된 그 사람들이 다음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래서 통계는 안 내봤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재현성 없는 건데도 우리가 당장 거기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따라가는 거죠.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얼굴만 이쁘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옛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있는 이유는 뭐지? 얼굴도 중요하지만, 얼굴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얼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때? 급하니까 뭐또 얼굴부터 고쳐야 된다. 당장 취직하면 면접에서 얼굴 먼저 본다. 그건 현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건 할 수 없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도가 있고 우리가 자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까 덜 심해질까 경련이 외모 지상비는 더 심해진다는 거지 문제가. 어느 선에서 그거를 막 좀 갖고 좀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막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쌍꺼풀 수술했는데 얼마 전에 하니까 고등학생이 하더라고. 수능 끝난 다음에 이제 중학생 간 거예요. 이제 어디 국민학생도 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추세가 가고 있는데 그거를 할 추세는 우리가 함부로 막을 수는 없어요. 추세니까. 제가 적어도 우리가 거기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과학사고에서는 중요한 게 실험과 모델입니다. 실험은 과학하면 다 실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험실이 다 있고. 그럼 실험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전체를 자연 현상 전체를 조그만 공간에 실험실이라는 공간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정한 실험실 안에서 전체 또 재현성 있는 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학이라는 건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관찰하고 연구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한 결과를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유출해 보는 겁니다. 모델은 전체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나와요. 그럼 그 모델은 점점 더 잘 맞을 수 있게 점점 모델을 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싫어한다는 공식도 다 그런 모델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계를 이해할 때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더 유추해서 더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60살 될 때 어떻게 될지 60살까지 살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20살 때 이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델은 살아가면서 고쳐지는 거죠. 고정된 것들은. 그러니까 과학의 이해는 자연의 이해 플러스 모델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모델을 통해서 자연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과학적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대로 모델 해석을 통해서 이제 공간과 시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델의 특징은 예측이 가능해요. 재현성에 같이 맞는 말이죠. 그 현상만 설명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예측 가능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를 통해서 10개 이해하는 거고, 모델은 계속 달라지는데, 진화하는데, 흔히 과학은 한 모델이 때려 부시고, 새로운 게 막 생기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모델은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고 이짓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걸 알아야지 너. 갑자기 나온 이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있는 이론을 자꾸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범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규범을 점점 더 잘 맞게, 다 적응되게, 더 공평하게 옮겨가야 되는 거죠. 이런 그 소수를 보고 전체라는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게 통계죠. 그 뭐 선거 때 내면 뭐 통계해가지고 우리 2천만 명 선거인단 있으면 한 2천 명 해가지고 전체 결과를 예측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분과 전체 대표적인 제일 쉬운 예고, 그다음에 통계에서는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량화돼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인문이나 사회에서 과학자 붙은 게 바로 이런 통계를 많이 도입하면서 숫자를 쓰면 됐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통계를 만들 때 그것이 어떤 질문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건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명이라는 게 어떤 2,000명을 뽑았느냐에 따라 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해진 거죠.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알고는 거기에 특별한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건 이제 여담인데,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 항상 예측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뭐 5시에 선거가 끝나면은 뭐 출구조사했다 그래도 뭐 누구 당선되고 막 해가지고 막 발표돼. 나는 그게 가장 낭비라고 생각해. 12시면, 길어봐야 12시간 후면 다 알 결과를 미리 이렇게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예측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낭비라고 생각해. 그만한 돈은 차라리 공정하게 선거하는데 투자하는 게 나을 텐데, 그걸 방송국마다 막 난리를 치면서 하고 있는 건 뭐 거기서 또 뭐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로서는 완전히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예측해서 얻어지는 게 뭘까. 또 하는 게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에서 요즘은 4대 강사하면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여기서까지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만, 과학 실험과 모델에서 하나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대 강 사업할 때 네 개 강에서 어떤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공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공사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과학적 사고라면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4개를 한꺼번에 해야 될까? 하나를 해보고 해야 될까? 누구나 생각하지. 하나를 해보고 거기서 공간을 다 따진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을 거예요. 갑자기 4개를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설득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잘못된 거 뭐 그런 공과도 따지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나하고 한다는 이런 것들을 그때 설득력 있게 이야기 못했다는 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과학적 사고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때도 뭐 학자들 다 나와서 찬반 토론하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도 입시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난 한 1,000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전번에 딴 모임에 가니까 3,000가지까지도 잡고 있더라고요. 문제도. 그리고 해보지도 않은 제도를 그냥 마구 각자 해가지고 요번에 뭐 학교마다 6가지를 제한한다 뭐 했는데, 그것도 몇 군데서 해보고 시행해도 늦지 않은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다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뭐를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죽는 놈도 생기고 우주다 산 놈도 생기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과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학부제라는 걸 한번 했어요, 학교에서. 대학에서니까. 전국이 다 학부제 거의 다 했어요. 안 하는 학교도 뭐 있었지만. 거기서 뭐 필순위 선수가 뭐 다 폐지해야 되는데 다 폐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공계 교육은 어떻게 됐는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학생들 스스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3, 4학년 과목이 거의 수강이 안 될 정도로. 하지만 몇 군데 해보고 정한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아무 데이터 없이. 그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죠. 그치? 그런 일이 아직도 우리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과 모델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규범에서는. 자, 예를 들은 거예요. 실험은 우선 휴지 버리기를 또 안 해야 돼요. 우선은. 휴지보다 외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길에서 봤을 때. 혹시 수경이나 뭐, 침 뱉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 뱉는 거. 그럼 우선 휴지를 안 버리기로 하고 침 안 뱉기로 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럼 떨어진 휴지를 줍게 가는 거예요. 점점 모델이 좋아지는 거지. 근데 휴지를 버리기만 한다 그러면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가게 놀러 가고 나면 거기 뒤에 남는 쓰레기들 엄청나잖아. 그게 뭐 다들 요즘 캠핑장을 한다면서 다들 지저분해 남을. 본인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 정지하자고. 이제 정지도 안 해요. 정지를 해야지 그 다음에는 횡단보도에서 1m 떨어진 정지선을 지키는데 정지도 안 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모델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시작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촌지문화라고 했었잖아. 촌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돈을 학교에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쓰면 전체가 다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다시 경리한테 물어보면 또 아직도 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우리가 실험과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어떻게 사회가 바뀌고 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적응을 자꾸 하고 다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자, 이것이 이제 과학을 아까 말한 과학적 지식을 대표적인 지금 학생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선행학습 해가지고 막 국민학생이 뭐 수학 정석을 푼다든지 뭐 중학생이 토익인가 토플을 900점 만점 맞는다든지 뭐 개인이 원해서 한다면 하나도 말릴 게 없어요. 지가 국민학생이 밤새우면서 수학 정석을 푼다. 그러면 얼마나 장려할 일이에요. 상 주고. 근데 부모가 쭉 계산을 역순으로 해보니까 국민학교 때 수학 정석 풀어야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할 것 같다. 계산해가지고 그때 애를 막 강요해가지고 시키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렇지. 본인이 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 생각이 이렇게 아까 말한 그러면 성공한다. 그거는 애를 교육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건 하나 알고 10개라는 걸 배우는 건데 10개를 다 알고 난 다음에 하나를 건지는 것을 공부한다면 과학적 마인드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를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가 과학 연구한다는 건 아는 걸 하니 모르는 걸 하니 연구라는 건? 결국 모르는 걸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으면 의사가 맨날 아는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랍니다. 아는 병만 모르는 병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이 하도 많으니까. 그 모르는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의사가. 변호사가 법정에 나온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케이스가 나타날 텐데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조금 있으면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의사로서 실패하는, 변호사로서 실패하는, 당연히 도태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애의 능력을 망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나이에 그만 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내는 거죠. 창의력 그런 것들은 첫 걸음은 이거예요. 문제를 인식하고 답도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쉬운 게. 뭐가 문제야?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답도 다 가르쳐주고 당장은 좋겠지만 20살까지는 괜찮을까. 뭐 남 악담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 정리하면은 과학적 사고는 표준화 재현성 실험 모델이 있는데 표준화는 기준을 나타내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회 규범입니다. 그럼 재현성은 우리가 예측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좀 중요한 건데 그것들은 공정하게 적용돼야지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실험과 모델에서는 새로운 거 잡고 넓혀가야 돼, 범위를. 그러니까 그 범위 자꾸 규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잘 들 수 있게, 더 살기 편하게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건 이제 표준화 재현성 실험 모델은 사실은 쭉 있었는데 특별히 200년 동안 과학 발전이 특별히 잘 된 이유,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게